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9쪽에서 73쪽까지고요. 전 시간에 조선의 성립 과정과 생활 모습 등을 살펴봤죠. 조선이 건국되고 세종대왕의 빛나는 시기를 지나서 정확히 200년이 흐릅니다. 그 200년 동안 조선은 별다른 전쟁 없이 중간에 대마도 빼놨네요. 또 중간에 대마도 정벌이라든지 아니면 여진족, 여기 여진족이 있었는데 여진족 정벌 해가지고 사군 육직도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침입을 당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하튼간 200년 동안 역사상 없었던 평화의 시기를 지납니다. 평화의 시기. 근데 여기서 평화라는 건 200년 동안 엄청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조선은 그 세종 시절 전성기를 찍고 조선이 건국하고 이제 세종 때까지 이렇게 전성기를 찍고 사실 이제 200년이 지난 1592년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사실은 발전이 정체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오히려 국방력은 약해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200년이 지나오고 정확히 조선이 건국되고 200년 후인 1592년 4월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전쟁이었던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그리고 명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도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일본과 명나라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마저도 바꿨던 16세기 세계사 최대의 전쟁 임진왜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건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일본의 상황인데요. 일본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8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조각조각으로 분열되었던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 입장에서는 참 왼수 같은 인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미지가 안 좋은 인물인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일본이 이제 이렇게 4개의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일본은 그 통일 전에 각 지역의 영주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세력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 많은 그 지역의 영주들이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각 지역의 영주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제 전쟁을 막 벌이는데 이 전쟁이 한 100년이 넘어요. 100년 넘게. 100년에서 한 120년. 이런 긴 기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전쟁의 시대, 전국시대. 그런데 이 혼란했던 전국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전 일본을 통일한 사람,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하나로 통일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던 겁니다. 그렇게 통일된 일본은 100년이 넘는 전쟁을 통해 군대의 전투력이, 군사력이 아주 빵빵한 상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온 나라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막 치고받고 싸웠으니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막 독이 올라 있겠어요. 군인들이 막 독이 올라서 전투력이 막 엄청 빵빵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길을 밖으로 돌려서 이렇게 조선이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있죠. 통일된 일본이 눈길을 밖으로 돌려서 조선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조선 침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욕심을 굽히지 않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기로 할게요. 이번에는 조선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일단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은 일본과는 반대로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또 정치를 하는 정치 세력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한 시절이었습니다. 즉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 전에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동태를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조선도 낌새를 챈 거죠. 쟤네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 통신사들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통신사 2명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은 곧 쳐들어올 테니 방비를 해야 된다. 다른 한 명은 아니다. 일본은 그럴 나라가 못 된다. 괜히 전쟁 분위기 조성해봐야 나라만 어지럽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왕은 황당한 거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서로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결국 왕이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사실 조선이 일본에 대해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이이에 10만 양병설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이 다 알죠? 네, 율곡이 아주 유명한 그 유학자인데 5,000원권 모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5,000원권 모델, 엄마의 신사임당은 50,000원권 모델. 네, 모자가 다 이제 우리 화폐 모델이에요. 대단한 모자입니다. 아무튼 또 부산 같은 곳은 외구가 이제 오랜 기간 쳐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나름 방어시설도 튼튼하게 준비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결과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따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임진왜란으로 입었던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사람이 많이 죽고요. 일본에 끌려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군이 특히 도공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유럽에 일본이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남겨요. 도공들이 많이 끌려가는데 오죽하면 그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도자기 전쟁.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도공들을 많이 끌고 가서 그 도공들을 바탕으로 도자기 무역을 해서 많은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세계 각지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본은 자신들의 이득으로 취했다. 그리고 또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약탈됐다. 참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장수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난 이렇게 공을 세웠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조선군을 물리쳤다라는 증거로 목을 베갔는데 머리가 이제 부피가 크니까 나중에는 귀를 잘라가요. 귀나 코를 잘라갑니다. 부피를 줄이려고.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임진왜란 당시에 잘라갔던 조선인들의 귀나 코를 묻은 귀무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죠. 네, 임진왜란에는 이 조선인들의 귀무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남긴 임진왜란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조선에 객관적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여기 지도 한 장을 한번 볼게요. 네, 지도 보이시나요? 이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조선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일본은 조선 밑에 아주 작은 섬나라로 표현되죠. 이렇게. 여기 일본입니다. 원래는 이런 데 말이죠.
그만큼 조선은 일본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와는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구 있죠? 이 왜구를 일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왜구들은 그냥 일본 출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일본 해안가에 자리 잡은 해적 집단일 뿐이지 이 왜구가 일본 전체는 절대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왜구는 일본과 전혀 다릅니다. 즉 왜구라는 것은 그냥 이런 대마도나 이런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던 해적 집단일 뿐이지 이 왜구가 이 전체 일본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왜구는 일본에서도 골칫거리였어요. 자기들 통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이 알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임진왜란 직전 통일된 일본 본토는 조선보다 땅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요. 심지어 경제력도 조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도 활발해서 조총 같은 서양 신식 무기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조선보다 훨씬 열린 시각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자, 그 당시 일본에서 사용한 세계 지도를 보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이 유럽에서 받아들여서 사용했던 세계 지도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조선이 바라봤던 세계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조선이었던 반면 일본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국가체제나 문화 수준은 조선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을지라도 임진왜란 전 일본의 국력이 조선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1592년 4월 일본은 30만 대군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요. 그중 선봉인 3만 명이 동래성, 지금의 부산이죠. 동래성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어요. 첫 전투가 동래성 전투인데 부산이죠. 첫 전투부터 조선군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때 일본군이 3만이었는데 조선군은 고작 3천이었습니다. 10배가 차이가 나죠. 병력도 10배인데 일본군은 또 신식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일본은 조총으로 싸우고 조선은 활 같은 걸로 싸워서 조선군이 엄청 후진적 군대라고 오해하는데요. 절대적인 병력수가 부족했던 것이지 군대의 수준이 떨어졌던 것은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승자 총통 같은 과학적인 무기도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오히려 일본군보다 앞서 있었어요. 조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어찌됐건 결국 동래성은 바로 함락이 되고 그때 당시 동래성에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용감히 저항하다가 모두 다 무참히 일본군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병력이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조선군과 백성들을 보고 일본군들도 감탄과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병력 차이면 바로 항복하는 게 자기들이 볼 땐 일반적인 거거든요. 어쨌든 부산을 함락한 일본군은 수도인 한양을 향해 폭풍처럼 진군을 합니다.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충주를 거쳐야 했는데 조선 조정에서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제일 가는 명장이었던 신립 장군에게 그 당시 조선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을 쥐어짜서 다 몰아줍니다. 한 15,000 정도. 15,000. 그렇게 해서 서울을 가기 위한 관문인 충주, 그리고 충주의 탐금대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선군은 이 탐금대 전투에서도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신립 장군도 죽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갔던
거의 모든 그 병사들이 이제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해 임금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피란을 갑니다. 선조의 피란, 그러니까 난을 피해 간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평양까지 갔다가 평양마저도 안 되니까 의주까지 피란을 갑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갔다가 의주로 가는데 결국 전쟁이 시작되고 20여일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일본군에게. 20여일 만에. 이제 됐다 싶었던 일본군이 이제 한양에 궁궐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오잉? 뭐지? 물음표 막 4개, 느낌표 4개. 왜냐하면 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일본 전국시대 전쟁은 이제 서로 싸우다가 막 성 이렇게 있으면 막 이제 서로 막 싸우다가 창창창 싸우다가 그 각자 그 영지의 중심인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에 이제 대장이 있는데 싸우다가 이제 우두머리가 죽거나 사로잡히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병사들이 서로 잘 싸우다가도 대장이 항복하면은 나머지 병사들도 다 항복을 합니다. 대장도 어디 안 가요. 그냥 그 자기 본부인 성에 딱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생각할 때는 조선의 여기 왕을 빨리 사로잡아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불이 나게 한양으로 쭉 갔는데 이게 웬걸? 왕이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거기서 일본군이 크게 당황을 합니다. 일본군이 오잉? 이게 멍미? 하면서 당황을 해요. 이게 뭐지? 왕이 전쟁 중에 도망을 가? 일본인들의 전쟁 매뉴얼에는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치만 그거는 일본 생각이고 우리 선조는 참 모양 빠지는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도망을 갔죠. 열심히 도망을 가서 그 목숨은 건져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군에게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도망을 갔던 게 조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셈이죠. 그치만 왕이 목숨을 건졌어도 뭐 궁궐 가만히 뒀겠습니까? 일본군이 궁궐도 다 불타고 더 막 사람도 죽이고 왕이 도망간 상황에서 백성들이 안전했겠어요? 백성들이 이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이제 맞닥뜨리는 거죠. 막 죽고 약탈당하고 이렇게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조선이 일방적으로 쭉쭉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육지에서는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바다 위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승리 소식이 전해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 이끄는 해군이 옥포에서 임진왜란 첫 승리를 거둡니다. 옥포가 어디냐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일본. 옥포가 여기쯤이에요. 옥포. 거제도 옆에. 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둬요. 사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전에도 꾸준하게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선도 탄생하고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미리 만들어 놔요.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거북선도 미리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 그냥 바로 망할 것 같았던 조선이 기사회생을 하고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바다에서의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보급이죠. 보급. 바로 보급인데 쉽게 말해서 밥입니다. 밥.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밥인데 병사들이 굶으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본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 계속해서 보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길이 끊겨버리면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세 좋던 일본군의 진격이 한풀 꺾이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이 옥포해전으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닷길을 다 막아버려요. 이렇게 보급을 못하게.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을 넘어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는 바로 23전, 23전승.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지구상 가장 훌륭한 해군 제독으로 이순신 장군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많은 승리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죠. 바로 하객진 전법. 이제 한산도는 여기쯤 되는데 이 한산도 대첩에서 그 유명한 하객진, 일본 배들이 엄청난 수의 대군이 막 이렇게 몰려오면 학이 날개를 핀다는 그런 모습. 여기 하객진이죠. 그래서 공격을 가하는 평평.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군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강한 군대였어요. 그리고 사거리도 길기 때문에 일본 이 군대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쭉 날개를 펴서 동시 사격하는 이런 전법으로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요게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어요. 3대 대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산도 대첩입니다. 요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당한 일본은 바다에선 힘을 못 쓰자 전략을 바꿔서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인 전라도 쪽을 노립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경상도 쪽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전라도 쪽에서 이제 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급이 물길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한양에도 가고 이쪽으로도 충청도도 가고 해야 되는데 요 길이 끊기니까, 그래서 져서 끊기니까 이제 이 육로에 있던 일본군이 전라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육군이. 그런데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려면 진주라는 곳을 지나야 됩니다. 진주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대첩이 벌어집니다. 이 진주대첩은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데요. 이 진주대첩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4,000명의 조선군으로 일본군 3만 명을 무찌른 전투예요. 그래서 방금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있으면 경상도에서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려는 길목인 진주에서 이 김시민 장군이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단 4,000명으로 3만 명의 왜군을 무찌르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맨날 패하기만 하던 관군이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 진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 초기부터 관군이 계속 패하던 왕이 도망을 가던 말던 우리 일반 백성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왕은 이렇게 도망을 가죠. 왕은 도망을 가던 말던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데 이 의병도 사실 일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의 전쟁은 전쟁을 하는 세력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백성들은 누가 이기나 지켜만 보다가 이기는 쪽의 명령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전투에도 지고 왕도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전투에도 져 왕도 도망을 가. 그런데 백성들이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관군보다 더 질기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병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이 바로 곽재우 장군입니다. 이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서 많은功을 세우는데 이 일본군들이 곽재우 장군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빨간 옷을 입고 용감히 싸워서 별명이 홍의 장군이었는데 홍의 장군 곽재우. 이런 이병들의 활약 속에 마지막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행주대첩이 일어납니다. 행주는 이제 한양 바로 위인데요. 이 전투도 마찬가지로 조선군은 3,000명 그리고 일본군은 3만 명이었어요. 참 조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일당백입니다.
이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관군, 의병, 그리고 승려들로 이루어진 승병, 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들도 직접 싸우지는 못하니까 입고 있던 치마를 이용해서 돌 같은 거를 날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주치마란 말도 이 행주대첩을 통해 생겨요. 여자들이 치마를 통해서 돌 같은 거를 날라서 전투에 도움을 줬다.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3대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고전했던 조선이 이순신, 김시민, 권율, 곽재우 같은 장군들과 백성들인 의병의 활약으로 점차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의주까지 피난을 가죠. 여기 끝에 의주까지 피난을 갔던 왕이 이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선조인데 왕이 선조죠. 이 선조 왕이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고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는데 조선이 일본의 손에 넘어가면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라는 걸 잘 알았던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서 원군을 파견을 합니다. 명나라의 원군. 그리고 이 명나라의 원군과 조선군을 힘을 합쳐서 빼앗겼던 조선 땅을 점차 되찾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평양까지 거의 이렇게 점령을 당했었다가 명이 이제 참전을 함으로써 이제 또 남쪽으로 또 밀고 나가요. 이렇게 쭉쭉 뭐 평양서도 되찾고 쭉쭉 밀고 나갑니다. 생각보다 이제 전쟁이 길어지자 당황한 일본은 명과 조선에게 휴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일단 그만 싸우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약 1년 반. 동래성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임진왜란 3대 대첩, 그리고 명나라의 참전, 이런 흐름이 1년 반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싸웠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본이 휴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참 나쁜 게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오고 또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먼저 휴전하자고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휴전 조건이 뭐였냐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일본 땅으로 하겠다. 경상도 전라도를 일본한테 내놔라. 또한 명나라 공주를 첩으로 삼겠다. 라는 휴전 요구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경상도 전라도를 일본에 넘기라는 둥, 명나라 공주를 첩으로 삼겠다는 둥, 명과 조선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건 뭐 휴전 조건이 아니죠. 이거는 뭐 패전국도 이렇게 하면은 억울한데 휴전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내놓으면 명과 조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게 일본이 나오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은 서로 힘드니까 전쟁이 없다가 이러한 요구들을 명과 조선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또 쳐들어옵니다. 한 3년 정도 있다가 1592년에 쳐들어와서 1593년까지 전쟁을 한창 하다가 몇 년 쉬고 1597년 1월에 다시 조선을 쳐들어와요. 왜 우리 조건 안 들어줘? 라고 막 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1597년, 즉 정유년에 다시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일본도 일본이지만 여기서 조선이 또 한심한 짓을 합니다. 휴전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휴전 기간 동안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보냅니다. 왕이었던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보내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참 알다가도 모를 선조죠. 기껏 나라를 구해놨더니 선조가 좀 이제 잠잠해지니까 선조가 이순신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신하들도 막 조장을 합니다. 손조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손조가 이제 이순신을 누명을 씌워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만듭니다. 백의종군. 여러분들 백의종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군을 통제하던 대장을 저 밑에 말단 쫄병으로 복무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형벌이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묵묵히 백의종군을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은 없으니까 대신에 지휘를 한 장군이 이제 원균이란 장군인데 이제 원균이 이끄는 조선군과 일본군이 바다에서 맞붙는데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제 맞붙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참패를 합니다. 원균도 이때 죽고요. 그나마 있던 배도 거의 다 부셔집니다. 이때도 이제 거제도 쪽 여기 칠천량 여기서 이제 왜군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랑 붙는데 원균이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하고 본인도 죽고 그리고 그나마 있던 배 같은 것도 다 부서지고 이 전투를 칠천량 해전이라고 합니다. 칠천량에서 한 전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패를 합니다. 조선이 또 위기를 맞았어요. 조선이. 다시 발등에 불 떨어진 손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 왕, 이놈의 왕 손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시 이순신을 부릅니다. 헬프 살려줘. 헬프를 칩니다. 자기가 누명 씌워서 그 감옥 보내놓고 손조가 다시 이순신한테 부탁을 해요. 자네밖에 없어. 참 화가 나죠? 이걸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그동안의 굴욕도 다 잊고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 출진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기서 어떤 말을 남기나요? 다들 아시죠? 전하, 아직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래서 그 12척의 배로 일본군 300척의 배와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나요? 12척 가지고 300척을 맞서 싸운다. 솔직히 저 같으면 도망갑니다. 싸우기 전에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순신 장군님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전을 짭니다. 그 이순신 장군님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 지형을 잘 활용을 하는 장수인데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죠. 명량해전에 12척의 배를 가지고 출동을 하는데 이게 지형이 어땠냐면 이렇게 이제 섬이 있고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가면은 여기서 막 소용돌이처럼 와 이렇게 해류가 변하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울돌목. 여러분들 혹시 명랑 영화 봤나요?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울돌목을 이제 한자로 쓰면 명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명량. 그래서 이 울돌목에서 조선군들은 이렇게 대기를 12척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몇 척? 300척. 일본 300척. 엄청나게 뭐 상상도 안 갑니다. 얼만큼일지.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12척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12척 진짜 개미만한 숫자 아닙니까? 이 일본군 입장에선.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 우스우니까 쭉 쑥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그냥 와라라라라 하다 여기서는 이제 돌아가는 배를 펑펑펑펑 쏜 거죠. 그래서 신나게 덤볐다가 얻어맞고 이제 나머지 군대는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일본군은 또 한 번 이순신 장군에게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제 일본군은 이순신이란 소리만 들어도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순신의 이름만 들려도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제 명랑해전도 정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워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명량해전이 있고 나서 이제 일본군도 한번 기세가 꺾여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은 신나게 벌여놓고 뒷수습은 하나도 안 한 채 그냥 꼴깍 죽어버리고 맙니다. 전쟁을 일으킨 대장이 죽었으니 일본군도 더 이상 긴 전쟁을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일본군이 조선에서 완전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도망가는 일본군을 이순신 장군은 또 쫓아가요. 가만두면 쟤네들 그냥 보내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는 일본군을 또 한번 크게 무찌릅니다. 바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입니다. 여기서 조선군은 또 한번 큰 승리를 거둬요. 이미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노량해전에서 조선군이 또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은 이 마지막 전투에서 적군의 총탄을 가슴에 맞고 사망하고 맙니다. 23전 23승의 장군이 왜 하필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셨을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총탄을 맞고 돌아가신 건 아닐까. 왜냐하면 선조를 비롯한 지금 조선의 조정이 품기엔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너무 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선조는 전쟁 내내 한 게 뭐죠? 도망만 다녔습니다. 도망만 다녔는데 나라 구한 이순신이 만약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과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할까요? 어쩌면 선조보다 이순신을 더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까요? 선조 입장에선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기껏 나라를 구해놨더니 그리고 조정, 그 자신을 구해놨더니 백의종군 보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내가 살아 돌아가봤자 좋을 거 없구나. 오히려 나라의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걸 이순신 장군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죽음까지도 기꺼이 선택한 이순신 장군. 정말이지 구국의 영웅이란 말도 모자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중간 3년 정도 휴전기간이 있긴 하지만 7년 동안 조선을 괴롭혔던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한없이 무능했던 왕과 조정과는 달리 끝까지 자신의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백성들과 관군, 의병, 승병들의 끈질긴 활약을 통해서 나라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임진왜란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역사적인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조선을 비롯하여 일본 또 명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